정치만 쓰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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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요. 물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용했습니다. 임명 닷새 만인데요. 새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네, 오광수 수석 부동산 차명관리, 차명대출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인사검증 최고 책임자라는 점 때문에 더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아쉬운 좀 뼈아픈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좀 빠르게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정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전 민정수석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가볍지는 않은 의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인사검증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는 정말 공직자로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선에서는 사실 검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명분이 좀 상실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스러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어쨌든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의 동력 역시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된 이번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전 수석의 의혹을 두둔하려거나 적임자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사실은 어떤 검증의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의혹을 또 타산지석 삼아서 차기 민정수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실도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어떻습니까? 네, 여당이 되고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그만큼 느껴야 하는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야당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공복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잣대가 너무 넓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작용하지 못해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등용하게 된다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전 수석이 사의를 표한 것, 개인의 거취를 표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했었던 것 아니냐. 일부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고도 임명을 한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권력에 취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본인의 사퇴 의사를 수용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언론 보도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미 오전 수석의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정리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어떤 결정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에 알고도 임명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었지만 이 국가의 주요한
그 담당자들, 책임자들은 좀 빠르게 임명해야 되는 상황적인 딜레마가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해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초반 입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알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오 전 수석이 직접 이제 본인의 입으로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부적절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여론의 상황 역시도 살펴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또 빌린 뒤에 갚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아들 미국 대학 학비가 연간 1억 원에 달하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해명도 충분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대변인님 네. 어떻습니까? 아까 이 타산지석이라는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러 인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됐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3년 만에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론과를 맞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민석 후보의 그 재산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 정도 연령대에 되면 자녀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받는 세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대략 세금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의 학비가 연간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 비용을 부담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과거에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분에게 다시 돈을 빌려서 추징금을 완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정도의 도덕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뭐 청문회 관련자를 불러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만으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은 의혹 공세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라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뭐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일종의 정치보복성의 수사를 당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야당에서 아마 날카롭게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충분하게 어떤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줄을 이루고 있고 자료 역시도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조차도 해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만을 두고 뭐 어떤 교육비 의혹이라든지 뭐 은닉해둔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금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의혹 제기 정도에 그치는 수준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따져보고 이 청문회 준비팀이 또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야당에서도 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두 예. 번이나 걸쳐서 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치 보복성 수사에 의한 그러니까 무리한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저는 총리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해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그 근간인 법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자리에 오르실 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죄가 됐다? 그것을 그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드루킹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일반적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정치적인 그 물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오히려 국민들은 더 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야당도 벼르고 있으니까 아마 철저하게 검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전 합창 법무실장인데요. 프로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 분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적임자들이 잘 추천이 됐고 빠른 시간 안에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12일 오후 11시 9분에 대통령실로부터 지명을 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이 특검이 출범하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일단 이 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명된 이 특검 임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적인 것은 이제 직전에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의혹 감사와 관련해서 좀 부실한 건 아니냐 감사가 이렇게 하면서 최재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던 이런 일화도 유명하고 그 이전에 보면 이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도 있는 분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고검장으로 이제 일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사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그 뒤에 감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저는 특수통을 일단 잘 임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을 경험해본 검찰 수사를 해본 이력이 있는 인물을 좀 선호한다라는 당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그 관저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 의식이라든지 객관성, 중립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는 담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일단 이분은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또 진보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오신 걸로 보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여했던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요. 이 외에도 지금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이제 수사할 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그 대법원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댓글 사건 항소심 전후해가지고 청와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점들도 밝혀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수사해야 될 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만큼의 객관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그런 시각들을 담보하고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법 전문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2022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역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 검찰관 이런 이제 화려한 이력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이력 자체가 이 군의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그 최상병 특검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인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 인물 모두 적임자를 임명했다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너무 적임자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분들을 네. 추천한 주체가 네. 어딥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네. 추천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분들이 충분한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분들의 일정 부분의 편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할 때 일종의 최재 당시 그 권한대행을 했었는데 여당 편향적인 감사 업무로 상당히 그 지목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특검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특검이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는 보다 중립적인 사람들로
추천을 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엔 저는 이분은 뭐 적임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법 전문가고 또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군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탄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 야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서 견제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분은 적임이다, 한 분은 편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 특검의 일성은 뭐였을까요? 우선 조은서 내란 특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에 보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중기 이명현 특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병역비리 수사를 했었어요. 23년 전에. 그때도 저 나름대로 이 어떤 뭐 이걸 덮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특검, 법안 의결부터 특검 지명까지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방문을 벌써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때 통과를 시켰고, 근데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가로막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특검을 통해서 좀 공소 유지라던가 이런 것의 안정성을 기하고 각 수사기관 간의 어떤 수사권 경쟁 이런 것들도 좀 불필요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으로 막아서게 되면서 특검 출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속도를 내주시면서 그리고 또 특검 당사자들 역시도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사무실을 꾸리고 하는 데에는 통상 뭐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출범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사해야 될 대상만 이 3대 특검이 총 35건이나 됩니다.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1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8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 이 시간적인 압박도 있는 거고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대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기를 그리고 그 특검의 결과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래도 이 특검 임명까지 차질 없이 이제 잘 됐고 본인들도 의지가 충만하다라는 게 좀 일선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할 내용이 방대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건 당연하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 지금 특검은 네. 속전속결을 넘어서 거의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특검에서도 굉장한 속도전을 낼 겁니다. 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 계엄과 관련한 그 특검은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검이 진행돼야지 괜히
그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정말 정치 보복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정도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특검이 나름의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특검이 내놓은 성과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이 뭐 다수당을 갖고 있고요. 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뭐 나중에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혹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넘치는 힘을 정말로 정치 보복적인 그 수사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고 내놓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고 지금 대변인님께서 여론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대 특검법 관련해서 응답자의 64%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40대와 50대에서 81%, 72%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봤더니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58%, 반대가 32%로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일단 여론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네.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진행됐었던 최상병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가치 중립적인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이에요.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대선 자금이라든가 이제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차례 좋은 결과들을 냈었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뭔가 국민들이 속 시올 만한 결과를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관련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감은 높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높아져서 특검 출범의 필요성까지 높아지게 된 겁니다. 뭐 기존의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일단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 이제 검찰이 윤석열 정권 때 계속해서 어떤 무혐의 처분을 한다던가 소환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는 일이라든지 뭐 일종의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논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이 과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여러 사안들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높아진 거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죠.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업무상의 관행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게 검찰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라는 조직만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검찰이 기존에 어떤 수사를 해왔던 방식을 보게 됐을 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VIP 경로설이 근원지인 거거든요. 이 사안의 핵심은 그겁니다. 공의로 걸려왔던 그 VIP가 경로에서 전화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화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 이건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던 상황이었죠. 저는
이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고 국가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처사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속하게 특검을 출범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브리핑이 되고 할 때 이것을 오히려 정치보복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세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을 보면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뭔가 연관된 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새다라고 평가하실 국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 그거에 공감을 안 하는 국민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어떤 혐의가 없는데도 표적 수사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 있고 뭐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뭐 목걸이라든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든지 뭐 이외에도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상황이고 최상병의 사망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의 사망을 원인을 이제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왜 그 중간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건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보복이다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우려하는 대목에서 조금이라도 저는 좀 이 특검에 출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말씀만 붙이자면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이 딱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치 보복적인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여론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 특검이 실제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특검 지명되신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비춰질 때 그때 우리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 특검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특검에 대한 찬성이 많은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네. 여튼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아까 700에 8080으로 전화를 한 주체가 누구냐. 이미 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라는 그 추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과연 그 다른 공범들이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기소됐었어야 하는 사안인가?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지금 여러 그 이후로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가 실제 백을 2개 받아서 김건희 여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시 백을 바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 특검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 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특검이 규명하는 데는 뭐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다른 범위로까지 다 확대돼 갖고 전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지됐던 것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런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특검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행보가 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소환 통보를 한 날이에요. 처음에 안 나와서 2차 통보를 한 날인데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택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복도를 거니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조사 소환 통보를 이제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은 불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곧 체포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어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논리를 다 펼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이 헌재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나왔던 주장이에요. 그때도 뭐 체포가 뭐 정당하지 않다라든지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불법 체포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법원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고 법원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 뒤에는 또 체포 적부심까지 기어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한 차례 정리가 됐던 논란들을 또다시 꺼내면서 어떤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들을 만들고 제시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굉장히 분노했던 지점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방문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내란 수개가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맞춰서 수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고 내란 수개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송구한 마음이 있고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보면 방문조사를 하라느니 서면조사면 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경찰에는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저는 오히려 체포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랑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당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정지가 이루어진 상태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관저에 머물면서 관저가 갖고 있는 장소의 특수성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평생을 검찰에 근무를 했잖아요. 검찰이 경찰과 같이 일하면서 법치를 수호하는 마지막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가 2차 소환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3차 소환에도 불응하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한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 체포되는 양상을 국민께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과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율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그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광경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3차 소환 통보 지금 돼 있는데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안 할 예. 걸로 봅니다. 네. 뭐 응할 거였으면 진즉에 나갔겠죠. 근데 지금 보면 뭐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이제 시도를 했다가 거기에 불응하니까 2차로는 이제 공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공개로 통보를 했음에도 이제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찰도 준비를 하겠죠. 말은 아끼고 있지만 저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경찰이 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런 체포의 필요성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 이미 국민들은 사실 구속 취소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돼서 뭐 주요 그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란 수개만 딱 이제 풀려난 그런 모양새였고 심지어 검찰이 뭐 항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마치 성역처럼 보호되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분개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이 혐의인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당사자로 이제 지목이 되고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본인의 경호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실탄을 사용하라라는 얘기도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이 죄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본인에게 맞추길 원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런 수사들이
것들이 다 좀 불응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을 때 계속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때도 민주당 패널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저항할 거다, 나오지 않을 거다, 끌려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래도 마지막 책임감으로 직접 그 체포영장 하는 곳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의 중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상태고 본인은 정작 그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 풀어주고 내가 들어가서 조사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결단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가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윤 전 대통령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님은 아직까지도 상황 인식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야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5년 이래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 내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한 총극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퇴한다고 분명히 이제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비대위원장의 동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를 40분 전에 취소를 해버리고 그 의원총회에서는 사실 이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의원총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대위원장과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는 거. 이것만 봐도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권을 둔 다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이거는 결국에 당권 다툼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그럴 일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역시도 저 비슷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주 뭐 처참한 성적표죠. 뭐 우리 당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따갑다는 것은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대선에서 참패한 것도 그렇지만 뭐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자산이 있다면 부채도 함께 계승해야 한다. 저는 그 부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국정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이런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도 일부 이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정당이 정말 혁신하고 쇄신해서 어떻게 다음 그 정권을 창출할 수 있든가 아니면은 제일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로드맵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직도 국민의힘 갈 길이 멀었다라는 평가를 지금 국민들이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아픈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보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 표집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큰 것은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부채가 굉장히 크고 우리 당이 어떻게 쇄신할까 보다는 어떻게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만 몰두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 비춰진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양 당에서 전부 다 원내대표 새로 뽑고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로 지금 2시 45분인데 2시부터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하고 있거든요. 서용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권리당원 투표 20% 들어가잖아요. 이게 변수가 됩니까? 뭐가 변수예요, 지금? 우선 원내대표 선거는 네. 모든 게 변수입니다. 모든 일단 게 변수예요? 의원들의 네. 마음을 이제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변수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여의도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의원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권리당원의 표심 20%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것이 표로 환산해 보면 뭐 대략 한 30표에서 뭐 40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는 아니죠. 지금 권리당원 투표는 어제부터 오늘 3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리당원 투표 역시도 이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와 또 별개로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 역시도 좀 변수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누가 친명계냐 이 경쟁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각자 뭐 지도부로 합을 맞춘 경험도 있고 당직을 맡아서 합을 맞춘 경험도 있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는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원들은 뭐 인지도를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전투력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뭐 보여줬던 입법적인 성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누군가의 당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뭐 오늘 4시쯤이면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투표와 함께 이 권리당원의 이 투표가 끝나면 그것을 합산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당에서 보실 때는 누가 더 유력해 보이세요?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네. 처음 도입되는데 한 34명 정도의 몫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용교 의원이 처음에 그 포석을 놓는 과정에서 좀 실점을 많이 했다. 전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용교 의원이 약간의 좀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서용교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글쎄 뭐 4시면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김병기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당 내외에서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는 그러시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4시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뭐 당대표 새로 이제 뽑잖아요. 네. 누가 유력해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 하면서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출마 의지가 있어 예.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차기 당권 도전을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의지가 명확하게 있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원래 당대표 후보군으로 좀 거론이 됐던 인사기는 하세요.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시절에 이제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이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당으로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 초기 정부가 자리 잡는 데 굉장히 유력한 협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적임자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외에도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외에도 후보군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뭐 하마평이라든지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고 일부 인사가 이제 본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전당대회 공고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뽑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 또 본인의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여당에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어필하실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워낙에 이제 훌륭한 지금 이제 앞에 거론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정치 이력도 풍부하시고 또 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결국 가볍지 않은 자리였고 또 훌륭하게 이제 법사위원직을 잘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당원들과 누구보다 사실은 온라인 소통에 좀 능하신 정청래 의원님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 나오면 막강한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요. 복잡하잖아요. 네. 집안이 복잡한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합니다. 3선의 송언석 의원, 3선의 김성원 의원 2파전인데
이 지역으로 일단 나눠져 있어요. TK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두 분 다 뭐 개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송 의원은 친윤계, 누가 봐도 김 의원은 친한계 아닙니까? 근데 그 예. 두 분이 찐윤이냐 찐한이냐는 좀 해석의 찐은 여지는 아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네. 분들이 얘기하시는 예. 것이 본인은 뭐 정말로 뭐 친윤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친한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내일까지 그 후보 공고가 접수를 받는데 뭐 제3의 인물이 또 등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파전으로 비춰지게 되면 아까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우리 당을 보는 눈이 이렇게 따가운데 이런 그 구도가 계속 연결된다면 저희 당의 쇄신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개파보다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마 의원들이 많은 방점을 두고 새 원내대표를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저는 뭐 사실 제 상대당이고 네. 원내대표 선거니까 제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당내 구도를 보게 되면 친윤계가 어쨌든 압도적 다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는 김성원 의원이 좀 불리한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원 의원이 친한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친윤계 의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좀 당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당내의 어떤 역학구도를 보면 친윤계가 여전히 유리한 흐름을 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해서 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그 부분을 당무감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친윤계 쪽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몇 달 연장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안마저도 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친윤계가 당내에서는 주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신다면 친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친윤의 어떤 세를 등에 업은 후보가 보다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개파전 성격으로 진행된다면 얘기하신 것처럼 송원석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게 또 지역적인 성격을 놓고 보더라도 송원석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김성원 의원이 수도권 출신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서울을 포함해도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대부분 영남 지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영남 표심이 그 송원석 의원의 한 명에게 집중된다면 저는 김성원 의원이 만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남 지역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아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결과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또 차기 전당대회 구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 안에 재선 의원 모임 있잖아요. 그 재선 의원들 그 16명을 보니까 뭐 개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의총도 요구했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예. 최근 뭐 그 대통령 선거에 패한 다음에 이틀 후에 의총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은 전체적인 원내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많았다면,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6월 30일까지만 하라라는 의견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우리 당의 5대 개혁 방안, 또 9월 초까지는 적어도 전당대회를 열어서 다음 지방선거는 정상적인 지도 체제에서 치러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분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그렇게 과거에 매몰돼 갖고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네. 그리고 저는 이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친윤계가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여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원내대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당을 좀 계속 장악해 가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뭐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편에 서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뭐 친한계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들, 이런 거는 저는 뭐 당내에서 이른바 신세력과 구세력이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이 재선 의원 역시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16명 정도고 그 외에도 친한계 의원들도 뭐 겹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이른바 친윤 주류 세력들의 이 파이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뭐 지지를 표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이 친윤들의 이 수에 밀려서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밀려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본 게임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어떤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이 친윤 의원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럼 사실상 당이 좀 내분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못 열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본인이 그런 뜻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네. 뭐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죠. 네. 그러나 우리 당이 그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부채가 남겨놓은 자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거리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다 할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선출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되니까요.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